안녕하십니까. 고정원의 쏙쏙경제 고정원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를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그 이행 기한이라는 걸 두고 그다음에 15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7월 14일과 7월 14일간에는 수도권과 제주에는 6인 이내에 사적 있는 모임을 허가한다. 그러니까 6인 이상은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중에서 충남 전역과 강원, 전북, 경남북 일부 지역은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은 8인 이하가 8인 이하는 허용되고 사적 모임은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침에 나온 보도 중 하나가 한국 기업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업가 정신의 순위를 분석한 글로벌 기업가 정신 발전 기구라는 데 있는데 글로벌 기업가 정신 발전 기구에서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를 분석했는데 58.1로 나와서 현재 전 세계에서 21위 순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18위의 대만과 19위의 칠레보다도 훨씬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1위는 미국의 86.8이고 2위가 스위스 82.2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역시 뭐 미국과 스위스, 캐나다 3위, 4위가 덴마크, 5위가 영국인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 지수가 높게 나온 데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각종 반기업 정서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반기업 정서와 그에 따른 반기업 법들을 속출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연간 3천여 개 기업들이 해외에서 약 한 70조에 달하는 투자를 해외에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업 가격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는 왜곡된 인식.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에 법인세를 내서 재정에 기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한국은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은 고용 창출하고 세금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라든지 심지어는 뭐 근로자를 착취한다 이런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이 하는 가운데서 각종 반규제 법안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근로자를 착취한다 하는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죠. 우리가 그 당시에도 뭐 과연 착취했느냐 여부는 또다시 논란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새로운 학자들이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이미 벌써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은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동종 자동차 업계를 비교하면은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임금 수준이 일본의 도요타나 미국의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혹은 독일의 BMW나 폭스바겐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나 높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게다가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엄격히 적용되면서 또 그 최저임금에는 또 미국에서는 뭐 상여비라든지 혹은 후생비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제외하고 또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그런 포괄범위가 낮은데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아직도 여전히 좌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가는 착취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기재에 깔면서 계속 규제 법안만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9일 날 입법 폭구를 통해서 통과시킨 반기업 3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도 또 집단 소송도 법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 기업들이 계속 해외로만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일자리가 없는 거죠. 게다가 특히 이제 기업의 산업 투자라든지 연구개발을 끌어낼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되는데 연구개발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대만 같은 데서는 심지어 한 30%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하는데 왜 우리는 뭐 한 3% 정도밖에 안 하다가 최근에 5%까지 늘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요즈마 재단의 회장 얘기가 한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기업가 정신을 더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이유는 사회 제도적 환경의 탓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한번 그 근로 상황이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거의 중간 채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 4-5년 정도 창업을 해서 실패하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창업하는 이유가 창업에 실패하면은 그 실패 경험으로 재취업이 가능하거든요. 큰 기업의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직된 고용 구조 때문에 기업에서 재취업을 중간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하고 나면 실패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또 M&A 시장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다. M&A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창업을 해 가지고 기업이 어느 정도 크면은 대기업의 피인수 합병되면서 큰 돈을 만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뭐 기업이 벤처기업을 잡아먹었다 뭐 심지어는 이런 표현가 있으면서 대기업의 횡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해도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할 길이 굉장히 막연하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수백억 달러의 대기업 피인수 합병되면서 창업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도 엄청나게 그냥 부를 거머쥐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사회 분위기나 또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 투자 자금도 회수하기 힘들고 실패할 경우에 재취업도 힘든 그런 제도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런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사회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오직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글로벌 텍스가 리셋되고 있다. 리셋이 가속하게 되고 있다. 이거 특히 이제 글로벌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텍스라고 하는 것이 게다가 어떤 한국은 법인세가 25%로 높고 그보다 훨씬 10%포인트가 높고 또 탄소세 같은 이중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은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높은 규제와 더불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미 벌써 시장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 1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년물이 1.44%를 기록해서 지금 1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해서 가계나 기업의 민간 시중이 4,200조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오히려 신용이 높을수록 이자를 더 낸다. 신용이 낮을수록 이자를 덜 내는 금융구조의 왜곡이죠. 왜냐하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을 확대하고 중금리를 대출하라고 강요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개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런 금융시장에 있을 수 없는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달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 20%로 낮춰지면 이게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그간의 대법이라든지 혹은 제2금융권에서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현재 뭐 대충 정확한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조사한 걸 토대로 보면 지금 불법 사채 늪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개 60-70만 명 정도가 넘을 것으로 한 70-80만 명 가까이 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금리를 20%에서 24%에서 20%로 최고금리를 낮추면은 아마도 그게 8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불법 사채 금리가 평균 금리가 작년에 400%라는 게 평균이 400%라는 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리면 4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 그에 대비해서 안전망 대출이라는 걸 내놨다. 그런데 안전망 대출이 20% 넘는 금리를 쓰던 서민들에게 17에 17 내지 19%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보니까 3천억 규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뭐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서민들이 최고금리를 4에서 20으로 낮추면서 불법 사채로 빠지는 서민들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이 3천억 원 가지고는 턱부족인데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고금리 20%를 이번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면서 가장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뛴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DSR은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추계한 건데요.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인데 한국이 지금 DSR이 2015년에 10.7%였는데 2020년 작년에 13%까지 올라서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하더라도 10.8%였는데 2020년에 13%에 올라가면서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소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흔히들 뭐 주담대만 얘기하는데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절반 이상은 생계형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나 혹은 뭐 전세 자금, 전월세 자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대체 가계부채 대책을 수없이 내놨습니다만 포커스가 진단이 잘못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엊그제 이제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된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그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12평 토지를 25평 상가로 위장 신고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지금 청와대 사정 라인이 왜 이렇게 정말 오히려 사정 라인이 부패와 투기를 단속해야 할 사정 라인이 부패와 투기가 온상이 되고 있다. 뭐 지난번에 조국 장관의 불공정 문제는 이걸 지금 재판 중이지만 그 밑에 이제 그 반부패 비서관, 그전에 반부패 비서관, 또 그 밑에 민정 비서관 등등이 지금 계속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런 걸 단속해야 할 그런 그 사정 라인이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것이 계속 그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 인사수석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입니다. 인사검증이 완전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검증 라인도 문책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혜숙 인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로펌실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장관급은 거의 20몇 명이 정도가 국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되고 있고 지금 청와대 이처럼 이렇게 부패를 단속해야 할 사정 라인이 전부 다 부패의 도마에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검증을 못했다 하는 것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 3만 달러 선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3만 달러 선에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보니까 지금 3만 달러가 지금 3만 달러 선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32,695달러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캐피탈 마켓 코인 마켓 캡에서 조사해 보니까 32,695달러 소폭 오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3,81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달러대까지 3만 2천 달러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너무도 강력한 규제, 상상을 뛰어넘는 예컨대 뭐 규제, 채굴량을 완전히 폐쇄한다든지, 혹은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에 은행에 엄청난 불이익과 그 거래자에게도 평생 은행 계좌를 예컨대 뭐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거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앞두고 강경한 민간화폐를 억누르기 위한, 혹시나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에 걸림돌이 될까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여파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만 달러 밑을까지 막 떨어지면은 상당히 장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호화폐 신용 등급을 매기는 쟁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쟁글이라는 회사가 신용 평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래소의 상장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상장 지원 대가로 5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그런 문서가 신문에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신용평가회사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제는 뭐 전통적인 금융에서 무디스나 뭐 미국에서 S&P라든지 이런 3대 신용평가사 활동을 하고 있듯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신용평가사가 두세 개 정도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암호화폐 그래서 최대 그래서 바이낸스에 대해서 사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영국의 FCA라고 해서 영국 통화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사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고용보험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했던 2017년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 정도의 정기금 쌓여 있었는데 고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료가 최저 한 181만 원을 월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1조 원 넘는 고용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서 지금 고용보험이 작년에 외부에서 고용보험 차입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2조 한 7천억 정도 적자가 고갈이 완전히 되고, 그리고도 2조 7천억 정도를 외부에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메뚜기 고용보험 수급자라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다시 또 좀 쉬었다 보험금을 타다가 최장 9개월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타다가 다시 또 일을 하는, 지금 뭐 일들은 상당히 많은 것이 비정규직이 힘들기 때문에 알바라든지 혹은 뭐 비정규직 혹은 정부의 세금 일자리를 하다가 이제 자격만 되면은 다시 최저 180만 원에 고용보험금을 타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반복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그 외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보험 외에 다른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이 이제 완전 고갈돼서 금년에만 하더라도 2조 한 7천억 정도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수혜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서 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고용보험료를 본인 영세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나중에 고용보험금을 수급하는 그런 일이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페널티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지금 현재 사업주와 피고용인이 0.8%씩 내고 있는데 사업주는 1%까지 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만하게 사실은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고용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나가면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데 대한 시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조치를 보여줍니다. 중국이 지금 뭐 일당 독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1일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데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시진핑 중국 수석이 거의 마오쩌둥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오를 기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그전에 마오쩌둥의 마오쩌둥의 사무실도 방문하면서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있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까지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중국은 공산당을 찬양하는, 공산당이 없으면은 중국의 신중국도 없다. 막 이런 마치 문화대혁명 때 가요가 지금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지식계급, 유식계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서는 있는 유산계급을 전부 다 주의를 박탈하고 농촌으로 하방을 보냈던 것이 문화대혁명인데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중국이 완전히 피폐해진 것이라서 중국 76년에 모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드디어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등장한 덩소평은 문화대혁명 4인방을 숙청을 하고 중국을 계획개방을 이끌어서 오늘의 중국으로 갔는데 시진핑은 다시 공산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대혁명을 찬양하면서 다시 모택동 시절로 모택동과 동일한 그런 체제로 독재 체제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추진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덩소평이 그토록 계획 개방을 통해서 흥묘백묘론이라고 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계획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덩소평 모택동의 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 당시에 037과론이라는 걸 내셨습니다. 70% 잘못이 있어도 30%의 공이 있기 때문에 모택동은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모택동 초상화가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시진핑이 공산당 100주를 맞이해서 다시 모택동을 완전히 부활하면서 본인을 모택동과 동일시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선일보에서는 시진핑의 황제 집권 얘기도 좀 지적을 하십니다. 온통 중국은 지금 베이징은 붉은 물결로 물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졸업식 같은 학교에도 완전히 붉은 물결로 물들고 있는 중국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만방의 선포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친중 정책을 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 우리가 지향할 국가가 어떤 국가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냐, 아니면 이렇게 일당 독재 국가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냉철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이 이제 그런 중국의 팽창, 아시아적인 1대1로 유럽에서는 17+1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계속 중국 공산당을 대외적으로 팽창을 하는 그런 팽창 유지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바이든은 중국의 쿼드 플러스라든지 혹은 나토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준 바처럼 계속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스탠스가 대한민국의 스탠스가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런 거 아직도 중국과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중국이 지금 00년이 북한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되면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한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선 슈퍼유키라고 해서 이재명, 윤석열이 나란히 이번에 수사표를 던지는 그런 슈퍼유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야흐로 내년 3월 19일에 있는 대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옛날식 보수진보는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새로운 보수진보, 이제는 상김시대라든지 혹은 팬덤 정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칼럼에서는 산업화 민주화의 정치 열망이 이제 끝나고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 정신, 공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여순 반란 사건에 관한 여순 사건 특별법이 곧 제정될 전망을 합니다. 아마 내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될 전망인데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위령비 참배 등 환영 행사는 물론이고 유가족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순 반란 사건 이거는 1948년에 제주의 남로당 지배했던 제주 4.3 사건 5월 10일에 있는 총선을 반대했던 남로당 주도의 반란인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모였던 여순촌에 모였던 군인들 내부에서 남로당
불확실을 일으킨 반란 사건인데 이걸 다시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복원하고 생계비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연 어디로 가는지 걱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조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을 칭찬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번영된 대한민국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북측이 대화와 화해의 장으로 다시 한번 나오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종석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왕족과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과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했다고 칭송을 했습니다. 지금 정권 임기 말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이런 연이은 대통령과 고위 관료의 칭송이 나온다 하는 것이 잘못된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보법을 어겨서 구속된 사람의 친북 서적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책들이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최고의 제목부터가 북 바로 알기 백문 백답 뭐 등등 주체사상 에세이 이런 책들이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연구원의 교육용 서적으로 쓰이고 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정체성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침 언론에서 법무부 인사를 좌우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의 3번 연속 서울법대 학생회장 출신이 등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좌파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좌파 학생회장 출신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또 아침에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어이없는 뉴스인데 대통령 아들이 이번에 그 정부의 보조금을 탔죠. 뭐 미디어 아트 작가라고 하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어느 정도다 하는 생각이 국민들을 정말 어떻게 알고 이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는지 하는 그런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시사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